안녕하세요. 저는 딴지 그룹의 총수 김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룹인데 계열사는 없어요. 그럼 왜 그룹이냐? 제가 총수기 때문에. 회사 이름에 처음부터 딴지 그룹이라고 넣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총수냐?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조금이나마 알려주게 된 건 딴지일보를 세상에 내놨기 때문인데, 오늘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고 이게 교양 강좌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할까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좀 잡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는 정치평론가인 양 하고, 어디 가서는 IT 전문가인 양 하고, 어딘가에서는 기업가인 양 하고, 그렇게 잡스럽게 살았는데, 오늘은 자연인,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개인 김어준으로 제가 40여 년간 살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개인 김어준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 중에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연결해 보자고요. 뭐 이런 연대기는 10대부터 시작해야 얘기가 될 텐데, 저는 딴지일보 얘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그 덕에 제가 알려졌으니까. 딴지일보를 만든 건 98년도입니다. 11년 전인데, 뭐 정치 사회적인 의미나 또는 뭐 대한 언론으로서의 의미나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개인 김어준이 딴지일보를 왜 만들었는지 기름기 쫙 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딴지일보를 만들었던 98년에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98년 1월입니다. 하던 일이 망했는데, 근데 제가 사무실 바로 앞에, 드나드는 사무실 바로 앞에 계란빵 아저씨가 있었는데, 계란빵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이 아저씨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계란빵을 얼마나 팔까? 한 달에 얼마나 벌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서 망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한 3월 정도에는 사무실 완전히 닫아야 되겠구나, 그게 확실해져 가는 1월에 어느 날 현재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를 버냐고.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매일매일 가서 괴롭혔어요. 얼마나 버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계란빵 장사를 해가지고. 나는 망하는데 이 아저씨는 세금도 안 내고 매달 5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터넷 초창기입니다. 그래, 이거다. 아저씨한테 가서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계란빵 레시피를 대라. 내가 인터넷으로 전국 계란빵 체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제안을 처음 했더니 이 아저씨가 덥석 좋다. 그러면 전국 계란빵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됐더라면 저는 계란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3월이 되고, 계란빵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10월에 다시 나오겠다. 3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백수가 된 거죠. 그 기간에 딴지일보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빵 하기 전에 심심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고요. 재밌을까봐 심심해서 딴지일보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포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는 포털이 없었으니까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 쇼핑몰이 없었어요.
뭐 인터넷으로 돈 벌고 있는 무수한 뭐 옥션을 만들든 석인 사이트를 만들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신문을 하려고 했느냐? 그 얘기 좀 이따 합시다. 어쨌든 신문을 만들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신문을 내 이름으로 하나 창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그 6개월을 놀 수는 없으니까 이때까지 맨날 남의 홈페이지만 만들어 주다가 이제 내가 홈페이지를 하나 6개월 동안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딴지일보를 제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5월이고 그래서 오픈한 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처음에 딴지일보를 오픈했을 때는 거기 카운터를 달아놨는데 첫날 딱 100이 올라갔어요. 카운터가. 그 중에 98번을 제가 했습니다. 나머지 2번은 아마 지금도 불가사인데 누군가가 실수로 들어갔거나 제가 키보드 삑사리로 들어갔거나 뭐 그랬겠죠. 여하간 둘째 날도 100개를 제가 다 했고요. 셋째 날도 제가 다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죠. 있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게시판에다가 안방에 가서 이 사이트 정말 멋지군요. 제가 쓰고 마루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답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정말 민족의 정론이군요. 이렇게 쓰고 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참 놀다가 4일째 되니까 그 집도 지겹고 그래서 당시는 그 야후라는 검색 엔진이 유일한 검색 엔진이었어요. 야후.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그야말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기 DB 안에 있는 사이트만 검색해서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고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 사이트를 거기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검색이 되려면. 근데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패러디 미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패러디 언론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없었으니까. 카테고리가 없어, 집어넣을. 그렇다고 인터넷 언론이라고 따로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종이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만 몇 가지 존재했을 뿐 인터넷 언론이 따로 없었으니까 등록할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데나 등록을 했는데 이게 검색될 리가 없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따라와서 찾을 수도 없고 게다가 딴지일보가 있는지 알아야 딴지일보를 쳐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죠. 등록을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는 인터넷 사이트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야후 같은 곳에서는 추천 사이트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봐라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게 추천 사이트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메인 화면에 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씩 소천해주는.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근데 그건 내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야후의 내부에 지금 없었겠지만 야후의 서핑팀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서핑해서 괜찮은 사이트를 골라내는 야후 서핑팀에서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제 사이트를 추천 사이트로 등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딴지일보 처음에 창간할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총수였고 혼자서 우리는 이미 민족 정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개 팀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등록해 주십시오. 이런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것은 옵션이 아니다. 그래서 대신 임명장을 야후 서핑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귀하를 본지의 홍보이사로 임명함. 임명과 동시에 귀하의 모든 권리는 본지가 접수한다. 임명 거부는 불가하며 뭐 이렇게 해서 며칠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 대통령 상장이나 대통령의 문서를 보면 봉황이 그려져 있죠. 네, 봉황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하나 만들어서 딴지 총수에서 메일을 보냈죠. 오프라인에서 그랬다면 미친 짓일 텐데 1시간쯤 지났는데 답장이 왔어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할지. 답은 2-3줄로 왔어요.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딴지일보 이사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물론 저 혼자 집에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사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답장을 했던 건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이트를 보자마자 당연히 누군가 개인이 만든 사이트인 줄 알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기사가 이명박 아니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 창간 기념하여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그 첫 번째 사진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영복 입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물론 합성이죠. 그걸 보고 당연히 패러디라는 걸 알았겠지만 순간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 같은 역할 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어디 존재하는지는 모르나 점조직처럼 숨어있는 어떤 미지의 언론의 대표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비밀 결사처럼 움직이는 언론의 홍보이사가 지금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나 사이버성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자리매김한 거죠. 순간적으로 메일을 받자마자. 제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롤플레잉 게임을 하듯 내가 현실에서는 뭐 직장인인데, 혹은 뭐 교수인데, 혹은 학생인데, 요 순간은 홍보이사가 되거나, 혹은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특파원이 되거나, 순간적으로 그런 롤플레잉 게임으로 사실은 딴지일보가 성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딴지일보가 굉장히 오래된,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잘 나가던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요 사이에 등록된 특파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에. 돈 한 푼 안 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코소보 사태가 났어요. 네? 90년 초반에, 아니죠. 90년 말에 코소보 사태가 났었죠. 코소보에 특파원을 상시로 두고 있는 사람은, 언론사는 없어요. 그런데 코소보 사태가 났다. 그럼 메일이 옵니다. 딴지일보에. 나는 지금 루마니아에 있는 대우자동차 현지 법인의 직원이다. 내가 코소보에 얼마 전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 나를 동구권 총대장으로 즉각 임명하라. 이런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워낙 그런 메일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사규를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메일은 한 줄로. 그래서 제가 메일을 답장을 보냈죠. 해라. 요 딱 한 통의 메일로 이 사람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차를 몰고 코소보까지 열 몇 시간을 달려가가지고 사진을 몇백 통을 찍어서 그 당시에 느리던 인터넷으로 그 수백 장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사실은 열정이죠. 물론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사진 제목들이 대단했었어요. 긴박하게 퇴각하는 코소보군의 모습. 제목은 이래요. 사진을 보면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뭐가 긴박하다는 건지. 처참한 피난민들의 모습. 엄마하고 아이가 사진기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거기 피난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도저히. 제목은 그런 식인데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자기가 실토를 했죠. 자기도 역시 코소보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어디가 코소보인지 잘 몰라서 뭐 이제 국경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전문성에는 간혹 삐꼬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맺어졌던 하나하나의 관계는 사실 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열정으로 사람 자발적으로 롤플레잉 게임 하듯 기자가 되어주었고, 그 덕에 딴지일보가 계속 성장해서 사실은 성장하고 정체되고 또 죽고,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죽고 다시 성장할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서 하반기쯤에 나올 것 같은데, 여하간 그 얘기는 또 그 얘기대로 있으니까 제껴두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딴지일보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 한마디로 하면 할 말이 있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수도 있고요. 술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할 수도 있죠. 일기장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남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자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자가 되는 수도 있고요. 방송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작가가 되는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신문 하나 창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꼭 신문사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신문 하나 만들면 안 되나? 그렇게 기자 대신 언론 사주가 되기로 했어요. 혼자. 어차피 뭐 혼자 하는 건데. 인터넷이 가진 특징들을 잘 이용하면 혼자서도 매체를 창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여행 다닐 때, 배낭여행을 여러분들 나이 때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배낭여행 다닐 때, 아테네를 갔을 때입니다. 아테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중학교 때 배운 직접민주주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여행지를 가면 꼭 그 지역에 관한 역사를 떠올려보고, 그때 내가 뭐 전쟁터였으면, 군인이었으면 도망을 갔을까 안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행 가서. 근데 아테네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몇만 명 모였다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떠들었다는데, 나도 그때 있었다고 치면 나도 떠들었겠지 뭐 이런 생각하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멋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물론 뭐 노예도 빠졌고 여자도 빠졌지만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전 국민이 당시 기준으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가 다 전달되니까 이 사람은 혼자인데 방송국이에요. 그렇죠? 혼자인데 신문사고 혼자인데 방송국인 거예요. 한 자리 다 모였으니까. 혼자 미디어인 거죠. 이거 멋지다. 당시에는 개인인데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였구나. 지금 누군가 혼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려면 TV도 동원해야 되고 라디오도 동원하고 신문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도 어려울 텐데 개인이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다시 98년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넷을 그때 광장으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접속한 사람으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발언하는 걸 홈페이지로 치환하고 나면 내가 혼자서도 이론적으로는 접속한 모두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디지털 아테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대단한 생각을 혼자 해내고 만 거죠. 대근하게. 디지털 아테네가 되돌아온 것 같다. 그러니 내가 혼자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디지털 아테네가 3,00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미디어를 혼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입증해 보일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첫 번째 기사 내용인데, 그렇게 그런 심플한 이유로 신문사를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직원이 한 7, 80명 정도, 지금 좀 줄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단지일보는 만들어줬어요. 그냥 개인 김어준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단지일보를 만들고 나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어떠셨어요? 이거예요. 이상했겠지라는 거죠. 어릴 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다시. 딴지일보가 그렇게 탄생하기까지 생각해보면 10대, 20대의 경험들이 아주 중요한, 내가 신문사를 만들지 뭐, 신문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잘하고 보니, 나이 먹고 보니 결정적으로 기회했습니다. 그 10대 얘기를 하려면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할게요. 저희 부모님이 좀 이상한 양반이었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애들과 같이 밥 먹으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리면 맛있는 걸 이렇게 얹어주기도 하잖아요. 맛있는 걸 먼저 주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은 맛있는 걸 다 먼저 드셨어요. 항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불만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면 니들은 먹을 날이 많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쭉 20살이 넘어 집에서 독립할 때까지 거의 모든 게 이런 식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모친은 도시락을 안 싸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번 정도 싸주셨어요. 도시락을 중고등학생인데 도시락을 안 싸주셨어요. 거기 특별한 이유로 귀찮아서. 저희 모친도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든 뭐 요즘 비유로 하자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든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칩시다. 전화요금이 50만 원이 나왔어요. 기겁할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뭐 PC통신을 했건 뭐 과거 제 기준으로 하자면 뭘 했건, 그러면 통상 부모님들이 그 전화요금 고지서를 가져와서 콧구멍에 막 밀어 넣는다든가 그러면서 반성을 요구하죠, 자식에.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날리면 네가 대라 하고 싹 사라지셨죠, 항상. 혼내시는 대신에. 그리고 뭐 그러니 도시락 문제도 그랬어요. 남들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는 그냥 공부가 내일이라서 공부하는 거고, 모친은 유아원을 하셨는데 뭐 자기 일을 하는데 모친이 왜 나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일 바쁜데 도시락을 싸줘야 되지? 라고 나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끔 싸주면 고마웠어요. 소풍날처럼.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게다가 뭐 그게 어떤 식으로 계속 이어지냐면 제가 20살 때 이제 집을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2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만난 지. 알리려고 집에 가서 모친에게 오랜만에 아무래도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꺼냈더니 보통 이럴 때 그 부모님의 첫 반응은 누구랑? 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모친은 언제?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3주 후에.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부조금을 내셨죠. 마치 친인척인 양. 50만 원 정도를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아무렇게나 마구 방목하셨어요. 거기에 생각해보면 대단한 교육 철학이 있었냐? 그건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다들 각자 바쁘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 덕에 제가 생각해보면 저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어린 시절부터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혼나본 적이 없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 혼나본 적은 없는데 대신 그 결과를 부모님이 대신 책임져 준 적도 없어요. 대신 그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이 저한테 그나마 멋진 표정으로 말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행동으로, 삶으로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네가 스스로 책임질 거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20대는 그걸 그렇게 말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내가 나이를 더 먹고 나서야 그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한 거지. 우선 부모님이 저한테 끼친 영향은 그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대신 그 결과를 다른 누구가 대신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거꾸로 네가 그래서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질 거면 네 마음대로 해라. 뭐든지 남한테 묻지 말고 허락받지 말고. 누가 누구를 허락합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안 그런가요? 그렇다는 걸 입증해 보이죠. 지금 얘기해가면서. 두 번째로 저한테 10대 시절에 중요했던 사건은 중3 때였어요.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제가 만들어진 건데, 합치는 건 나중에 합시다. 중3 때 시험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역시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저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탁 위에 밥이 있는데, 그래서 김치찌개 있길래 데피고 밥 해서 먹으려고 딱 하는 찰나 보니까 숟가락이 없어요. 젓가락이랑.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서 씻었겠죠.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도 일어나기가 싫고 이 하얀 밥솥채로 들고 왔었는데, 하얀 밥솥을 계속 쳐다보다가 제가 손을 푹 꽂았습니다. 이렇게. 밥솥에다가. 그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을 푹 꽂았어요. 그리고 손에 전해지는 밥의 느낌도 좋고 따뜻하고 밥을 쥐었습니다. 먹고. 괜찮아요, 느낌이 이게. 응? 그래서 반찬도 집어 먹고, 이거 괜찮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김치찌개를 떠야 되는데, 여기서 역시 좌절하고 말나, 내가 숟가락을 가져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가보니까 손에 움푹한 파인 여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찌개에다가 손을 탁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치찌개가 손 위에 이렇게 쫙 담겨지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떠서 안 흘리려고 조심조심 먹다가 흘리고 말았어요. 흐르지 않으겠습니까? 흘렀어요. 흐른 걸 본 순간, 물론 짜증을 내며 옷을 벗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본 순간 에이씨 하면서 양손으로 어차피 버린 몸 양손으로 마구 퍼먹기 시작했어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깍두기 통을 꺼내서 또 마구 파고,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서 냉동실을 열고, 냉동실 당연히 삼겹살이 얼려져 있던 거예요. 삼겹살을 제가 팍 집었어요. 굉장히 차갑더군요.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내가 뜯어먹는다든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응?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치 뭐에 비유할까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 남자들의 경우엔 10대 초반에 몽종을 겪죠. 대단한 경험이죠. 그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자극인데, 그죠? 몽종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그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굉장한 자극이었어요. 내가 음식을 막 이렇게 더러워진다든가 흘린다든가 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마구 내키는 대로 먹는 경험, 대단히 생소한 종류의 쾌락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동물 같아요. 내가 동물이구나 하는 첫 번째 자각이 그때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먹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동물 같아.
게다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하게 된 게, 내 인생은 뭐 길어야 7, 80년, 100년에 불과하겠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유전자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지금처럼 말을 한 것도 불과 10만 년, 15만 년밖에 안 됐다고 하고, 그 이전에 가면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면 나무 위에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처럼 폼 잡고 식탁 위에 앉아서 숟가락 사용한 것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 나라는 나에게 유전자를 물려줬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양손으로 마구 쳐먹던 시절이 그걸 지금까지 100이라고 하면 1도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는 10몇 년밖에 안 살았는 걸,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동물이구나 하는, 그러니까 나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먹었고, 그리고 그런 데서 쾌감을 얻었고, 그렇게 쾌감을 얻었던 유전자의 기억이 내 몸에 남아있고, 그걸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느껴본 것이고, 내가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내가 동물이라는 자각도 그 이후에 제가 인생을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나한테 동물적인 면이 있어, 이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동물이야 라고 하는 자각,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냥 짐승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 지적 수준으로는. 근데 그렇게 내가 동물이라는 자각도 굉장히 중요한 10대 시절의 첫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요. 네가 동물이라는 게. 그 얘기 나중에 하죠. 자기 객관화에 대한 얘기는. 세 번째로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기억 중에 하나는 고1 때입니다. 저희 부친이 굉장히 무뚝뚝한 양반이에요. 충청도 양반이라는 표현이 맞도록, 걸맞도록 충청도 양반인데 거의 대화가 없어요. 저하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마도 부친의 부친, 그러니까 조부모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엄한 아버지 모델밖에 모르는 양반이에요. 근데 고1 때, 그때도 이제 시험을 치고 난 이후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모친하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외가로 가고 부친 혼자 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밥을 한다는 게 냉장고에서 먹을 거 꺼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러죠, 남자들이. 없으면 와이프가 냉장고에서 대충 꺼내서 밥통에서 밥 꺼내서 삼겹살을 굽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싶었으나 워낙 서로 무뚝뚝한 사이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방에 들어갔고, 잠시 후 밥 차려놨으니까 나와서 먹어라. 나왔습니다. 뭐 김치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이제 삼겹살이 구워져 있어요. 삼겹살 좋아하는 양반도 아닌데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둘이 앉아서 그야말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거의 다 먹어가려는 찰나, 마지막 한두 숟가락 먹으려는 찰나, 갑자기 제 숟가락 위에 삼겹살이 팍 올라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고기를 얹어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맛있는 걸 얹어준다든가 이런 해본 적이 없는 양반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 고기 수시고 서로 밥 먹고 있다가.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양반 이걸 해보고 싶었구나, 이거. 응? 자식한테 고기를 한번 올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러면 가오상할까봐. 응? 그리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평생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걸 본 적도 없으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근데 딸내미도 없고 와이프도 없으니까 다 완성하는 거라. 응? 그래서 잽싸게,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고기를 구운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내내 망설인 거죠. 언제 올려주나. 이거 밥 다 먹어가거든, 아들이. 그러니까 잽싸게 올린 거죠, 이게. 부자연스럽지만. 잽싸게 올려놓고 숟가락을 뺀 겁니다.
이 양반이 이걸 해보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제가 한 방 올랐어요. 또 밖으로 속으로. 그렇다고 줄이 껴안고 울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하기엔 너무 남사스러워하는 성격이고 그런 거. 뚝 났어요. 그리고 물론 뭐 부친도 그걸 보지 못했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밥 다 먹고 그냥 갔습니다. 각자 방으로. 좀 있다가 휘파람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부친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문 열고 쳐다보는데 부친이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첫 경험인데 숟가락 밥에 올려준 게 첫 경험이 아니라 그 고기를 올려준 게 첫 경험이 뭐냐면 그 뒤로 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40대 후반의 남자로 보였어요. 저희 부친이.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아들내미 10대 아들내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딸내미 하나 하고 와이프 하나 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이렇게 막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렵게 집도 마련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고기를 얹어주고 신이 난 거라. 그래서 막 휘파람 부르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40대 한 남자가 그런 일을 겪고 그 순간에 즐거워서 설거지를 하는 거. 그런 40대 남자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옆에서 이런 고지식한 남자 옆에서 사는 모친 또 그 나이대 여자로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왜 죄책감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부모를 이렇게 남자 여자로 바라봐도 되나?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게 죄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나이가 한참 먹도록 아무한테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몰랐어요. 부모를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봐도 되는지 어릴 때는 몰랐고 그리고 20대 내내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제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 순간입니다. 그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제 기억에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0대를 거슬러 가져보면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10대 이만큼만 하죠.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20대로 넘어갈게요. 20대에 저한테 중요했던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20대에 뭐 했니?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연애하고 여행. 세상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20대 내내. 연애를 하면서는 저의 바닥을 확인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연애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치졸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겁이 많은지 야비하고 이기적인지 알 수 있죠. 연애를 안 하면 이 바닥의 감정은 안 드러나요. 대충 포장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멍한 표정의 분들은 연애를 제대로 안 해보는 거죠. 왜냐면 연애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을 통제할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속이 타고 애가 타고 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바닥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자기 바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애고 근데 연애까지 여기서 다 까발릴 생각은 없어요. 연애는 일반론만 합시다. 여행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여행이었어요. 연애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경험이었고요. 20대. 여행은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제가 대학교 생활 그러니까 20대 총 합쳐보니까 한 4년 정도를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자체적으로 약간 일찍 방학에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약간 늦게 계약을 하면 한 해에 약 6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도를 풀리 활용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네가 가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죠. 제가 가쁘일 리는 없고 돈을 벌어가며 여행을 했는데
도윤을 어떻게 보는지 좀 더 합시다. 어쨌든 여행 중에 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경험이라고 할 만한데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아라파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PLO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의 의장이었어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테러리스트 집단의 대장이죠. 오사마 빌 라빈에 못지않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보기에는 대빵이죠. 그 미넨에서 선수단이 납치돼서 죽은 거는 아시죠? 그 사건. 그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사건을 보고 신문에 난 걸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어쩌다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걸까? 그 사진을 봤더니 사진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게다가 테러리스트 집단의 대장이라니까 뭐랄까 로망도 좀 있고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만나죠.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다가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94년으로 기억하는데 94년에 클린턴 대통령과 그 당시에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가 3자 회담을 했어요. 평화회담을. 그러니까 아라파트가 평생 이스라엘 밖에서만 돌아다니다가 뭐 리비아에 살고 뭐 이렇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는 해였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서 제리코라고 성경에 여리고라고 나오는 도시가 있어요. 제리코라는 도시로 외신에 94년인데 외신에 그 아라파트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외신을 봤어요. 제가 이 사람이 어딘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아라파트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물론 아라파트가 저를 만날 이유는 없죠.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보통 생각이 짧아서 아라파트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일단 어차피 끝까지 다 생각해봐야 내가 모르는 미래를 미리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라파트를 만나러 가겠다. 비행기표를 일단 예약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거죠.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스라엘 날아갔습니다. 겨울에 날아가서 그 이스라엘 유대계 지역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 검무소가 중간에 있는데 그 검무소를 통과해서 내려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나 아라파트를 만나러 왔다 하니까 네가 왜 아라파트를 만나러 왔냐? 그래서 그냥 왔다 얘기하고 내가 뭐 리스펙트 한다 그 사람을 뭐 하니까 좋아해서 그 사람들이 아라파트 집이 2개가 있다. 그런데 아라파트가 지금 없다 집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나를 가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태워줬어요. 태워줘서 아라파트 집 앞에 갔습니다. 집 앞에서 딱 내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어떡하지? 아라파트가 날 만날 이유는 없잖아.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벽에 기대서 사진을 한 방 찍었어요. 벽에 기대서 사진을 한 방 찍는 순간 아라파트를 만난 것 같다. 그 느낌을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난 아라파트를 왜냐면 그렇게 사진을 찍는 순간 아라파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철 스님은 자기를 만나려면 누구든 3,000배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000배를 하려면 하루 종일 볼병이 들어요. 절을 하면. 아무나 못합니다. 몸살 골병이 들 지경이에요. 못해요 대부분. 그런데 3,000배를 다 한 사람들은 성철 스님을 안 만나고 간답니다. 그냥. 그거 성철 스님이 한 말인데 거기서 열심히 3,000배를 하다 보면 씨발 내가 꼭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계속 3,000배를 한대요. 그리고 3,000배를 다 하고 나면 대단히 스스로 만족하여 그냥 돌아간답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아라파트에 대해 가졌던 호기심은 정말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알고자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분위기와 그 사람이 실제 하는 인간인지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사하라를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중학교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 맨 뒤에 보면, 뭐, 역경을 이긴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스토리가 간혹 나오는데, 어떤 커플이 사하라를 6개월 동안 도보로 횡단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걸 읽고, 너 멋지다, 나도 해봐야지. 해서 제가 20 몇 살 때, 6인지 7살 때 사하라를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그 사막을 걸었는데, 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표현을 더는 못하겠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근데 요는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 그렇게 아라파트를 만나러 가는 중간에 검문소를 하나 통과했는데, 그 검문소를 가기 위해서는 아랍버스를 탔어야 했어요. 아랍버스라는 게 그 유태계 쪽에 다 경제가 있으니까, 이쪽, 아랍 쪽 사람들이 유태인들 사는 쪽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버스인데 굉장히 낡았죠. 유태인들은 안 타는 버스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그걸 탔어야 하니까. 그걸 타고, 뭐 우리나라 시골, 옛날 시골 버스처럼 시끌벅적하고 닭도 있고 막 애들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제가 탔더니 동양인 신기하다고 애들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시끌벅적하고 뭐 그런 퇴근길의 버스였어요. 저도 굉장히 그런 분위기 좋아서 타고 가고 있었고, 제 뒤에서 자꾸 애가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어차피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땡기면 죽는다 새끼야? 웃으면서 그렇게도 계속 잡아 당기고 뭐라고 하고, 어차피 말이 안 통할 때 저는 한국말로 합니다. 근데 그 검문소에 딱 섰는데, 그 검문소에 서서 버스가 정지하자마자 이 버스가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제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던 그 5살짜리 아이도 가만히 앉아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기관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이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고. 그게 그 의례적으로 틱 올라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한 10여 분 가까이 걸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신분증을 다 확인하고 일일이 대조하고, 그리고 저는 맨 앞에 앉았는데, 저는 동양이니까 저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10분 동안 제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했어요. 뭐가 미안했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신분증도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표현할 줄 몰랐는데, 그때는 단지 저 사람들하고 다른 취급을 받는 게 미안하다 라는 생각만 했어요. 갑자기 혼자. 왜냐하면 다들 정말 긴장한 채 신분증을 내밀고 신분증을 되돌려 주기를 아주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15분 동안 지켜보면서 나도 신분증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 대우를 받는 게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제가 약자에게, 정치적 약자에게 감정이입을 한 첫 기억입니다. 사실 살면서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을 보건 쓰나미로 죽은 사람을 보건 별로 안 슬퍼요. 슬프나요? 사실은 안 슬픕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서.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타자에게 감정이입을 한 건 처음이에요. 그때가. 저 사람에게 미안하고, 나도 저 자리에 있지 못한 게 미안하고, 그게 정치적 약자에게 감정이입한 첫 기억이고 대단히 간결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기억이 있고요. 여행의 첫 기억 중에. 또 여행 중에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터키를 갔을 때였는데,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앙에. 그 카파도키아가 어디냐면은, 스타워즈 4, 맨 뒤에 보면, 아나킨이
우주 저기 그 레이스를 펼치죠. 그 계곡들 사이를 막 지나가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아나킨이 그 영화 속에서 그게 그 통과하던 그 계곡이 우주가 아니라 그 모델이 그 카파도키아예요. 루카스 감독이 그걸 보고 정말로 지구처럼 안 생겼으니까 그 경치나 풍광이 거길 갔을 때였는데 제가 그런 마을을 가면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날도 그래서 처음 그 도시에 도착해서 높은 게 올라가서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이제 샌드위치를 까먹으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약간 무너진 성곽 같은데 보통 그런 데 있거든요. 올라가면 우리도 뭐 있잖아요. 남한산성이니 뭐니 다 산등성에 그런 성곽들이 있죠. 그런 성곽들이 의리에 있는데 거기 걸터 앉아서 제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밥 먹는 걸 좋아했다 이거죠.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무너진 돌틈 사이에 조그만 애가 하나 있어요. 한 12살 정도 된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그 샌드위치를 막 끓여서 먹는 찰나였는데 그 애가 눈에 띄길래 어차피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다 했어요. 와봐.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와봐. 그래서 왔어요, 쪼르르. 근데 와서는 이 샌드위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애가. 당연히 배가 고픈 거 같아서. 배가 고프냐? 뭐 못 알아듣죠, 당연히. 햄버거, 샌드위치 뚝 떼서 줬어요. 막 먹는데 너무 빨리 먹어. 진짜 배가 고픈가 봐. 나도 배고픈데. 나도 그지 여행자인데. 응? 그래서 샌드위치 절반 남은 걸 또 줬어요. 또 홀딱 다 먹었어요. 이 새끼가. 그래서 가방에 있던 하나짜리를 다시 꺼내가 또 바늘째 줬습니다. 이걸 또 다 먹어요. 그 사이에 내가 남은 걸 다 먹었어야 하는데 빨리빨리 얘가 한 입에 다 놔버리니까 그 슬슬 승질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얘는 애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나머지 이거를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나도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거지 여행자인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근데 얘가 계속 쳐다봐요. 가방에 또 있는 줄 알고 없는데 계속 쳐다보길래 에이씨 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고 줬어요. 그걸 다 먹었어. 그리고 나서 둘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30여 분간 대화를 시작했는데 넌 왜 여기 있냐? 어차피 어떤 단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단 하나의 단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한국말이 오히려 나아요. 너 엄마는 어디 있니? 응? 너 왜 여기서 궁상이냐 이 새끼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자기는 또 뭐라고 답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답답하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보니까 나이가 15살이고 근데 뭐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그지처럼 있나. 그래서 너 엄마 어딨어? 엄마 임마 엄마.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거기서 나왔잖아. 응? 기타 등등. 그 엄마를 상징하는 온갖 바디랭귀지를 써서 결국 엄마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아빠 있잖아 아빠. 응? 아빠 뭐 아빠를 이해시킨 다음 엄마 아빠 어디 갔냐 뭐 이런 대화를 한참 하는 와중에 결국 걔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우두두두 하고 하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 새끼가 왜 이러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 가기 전에는 그 외신란에서 그 특정 지역에 뉴스가 없나 무슨 뭐 전쟁이 났다거나 이런 뉴스 꼭 보고 왔어요. 근데 터키 오기 전에 본 짧은 외신 중에 하나가 터키 북동부 그 국경 지역에서 쿠르드 그 터키 안에 소수민족으로 쿠르드가 있거든요. 쿠르드족 난민들 반군이 터키 정규군과 붙어서 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헬기로 뭐 사람을 죽이고 비난이 있고 뭐 이런 아주 짧은 단신이 났던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혹시 얘가 저 쿠르드에서 넘어온 애인가
씹어서 너 쿠르드냐? 갑자기. 쿠르드는 그냥 쿠르드거든요, 발음이. 자기 쿠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했던 건 헬기였고, 헬기, 그 유아기를 종업한 결과 30여 분간에 자기가 아빠 엄마하고 그 산등성에서 살았는데 산을 그리고 집을 그렸으니까 산등성이겠죠. 산등성에서 살았는데 헬기가 와서 자기 엄마 아빠가 죽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는데 형인 것 같아요. 삼촌은 아니고 중간 크기로 그렸으니까 형이 있는데 그 형과 내가 달려서 도망왔는데 형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뭐 직선거리로 쳐도 한 7, 800km는 될 겁니다. 킬로미터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카파도시아하고 그쪽까지는. 거기까지 몇 달에 걸쳐서 왔고 낮에는 무서워서 안 내려가고 밤에 여기 있다가 밤에 내려가서 음식을 주워 먹는다. 이게 이 이야기의 스토리였어요. 그 이야기를 다 종합하고 보니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일을 이제 다 이해하는 어떤 딱 순간에 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게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도 돈도 없고 내가 애를 데려갈 수도 없고 나도 거지인다가 가방에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 굉장히 무기력한 나도 한 사람이고 뭐 돈이라도 있으면 좀 주어주고 싶은데 돈도 개뿔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너무 불쌍해서 내가 걔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 새끼 너 진짜 불쌍하다. 지는 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도 울고 지는 왜 울었나 몰라. 응? 그 둘이 껴안고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막 울었어요. 같이. 아니 씨발 진짜 좋다 불쌍하구나. 욕이 왜 나왔는지 몰라 그때. 이렇게 욕도 나오고 막 격한 감정에 나이 먹고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울고 애를 떼놓고 내가 줄 게 없다. 다음 말이니까 어차피 줄 게 없다. 내가 메고 있던 가방에 있었어요. 옷까지 몇 개 있는. 추우니까 가방하고 이 옷으로 대충 해라. 그리고 가방을 주고 나도 가야 되니까 이제 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론. 근데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제정치라고 하면 거창한데 분쟁 지역들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의 역학들, 국가, 뭐 걔네는 소수민족이었거든. 굉장히 큰 소수민족이 100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소수민족의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그것도 역시 따지를 만드는데도 한 바탕이 되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정치라는 것, 힘의 역학이라는 것, 국가 간의 알력이라는 것, 혹은 국민국가라는 것, 국민국가가 없다는 것. 걔네는 국민은 있는데 국민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없는 거죠. 1000만 명이 넘는 애들이. 기타 등등. 이걸 책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처음으로 배웠고요. 이렇게 말하기 거창하지만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데 밑바탕이 됐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며 배운 것들 생각이 많이 지나갔네요. 배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요약해보죠. 여행 제가 한 60여 개국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대가 멈췄는데 여행을 처음 가면 그 나라에 다른 게 보입니다. 우리하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주 사소한 것, 택시 모양도 다르고
버스 모양도 다르고 지하철 탈 때 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신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버스를 타도 버스표도 모읍니다. 그렇죠? 버스를 타도 버스 타고 돈 내는지, 타기 전에 돈 내는지, 토큰을 내는 건지, 회수권을 내는지, 카드를 찍는지, 아니면 올라가서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전기권을 끊어야 되는지, 그 모양은 어떤지, 펀치를 찍는지 안 찍는지, 뭐 하여튼 무수한 종류의 버스 타는 방법이 있죠. 그 하나하나가 되게 신기하고, 그게 신기해서 그런 것들 다 모으고 수집해요. 근데 나라의 숫자가 한 20개, 한 30개, 40개, 50개쯤 넘어가면 이제 같은 것만 보입니다. 버스 타면 돈 낸다. 그 외에는 다 잡소리예요. 버스 타면 돈 내는, 이게 사람 사는 데는 의례 통하기 마련인 보편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 타면 돈 낸다 수준만 남는 겁니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종이 있구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세상에는 버스 타면 돈 낸다 수준의 규범 몇 가지 정도만 있구나. 그거만 지키고 살면 인간답게 사는 데는 큰 하자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애가 저한테 한 사람으로서의 바닥을 확인하게 해주는 경험이었다면, 이 여행은 저한테 제가 가진 보편성, 사람으로서의 보편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자기객관화하고 연결해서 얘기합시다. 이런 경험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30대 경험도 있고, 뭐 지금은 40 초반인데 40일 들어서도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20대니까 20대에서 대부분 그치자고요. 20대까지 했던 경험들 중에 저를 만든 경험들, 주요한 첫 경험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자면, 결국은 네가 책임질 거면 네가 결과를 책임질 거라면 그냥 네가 생겨 먹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닥을 확인해야 되고 자신의 보편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경험들은 저한테 뭘로 연결됐냐면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자기 인식으로 연결됐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결국 이런 것들을 묶었는데,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 저는 자존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진 후 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자기 객관화라는 건 뭔지 설명하며 오늘 마칠까 해요. 질의응답 받고. 우선 자존감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하죠.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대단히 헷갈려요. 자신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공을 10m 던질 수 있어. 남들은 1m밖에 못 던지는데. 그러면 공을 던지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10m를 던질 수 있으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게 없죠. 모두가 숨 쉴 수 있는데 숨 쉬는 걸로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나요? 아니죠. 자신감이라는 건 그래서 누군가와의 비교 우위, 상대 비교를 통해, 비교 우위를 통해 획등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내가 쟤보다 공부를 잘해. 그러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쟤보다 예쁘게 생겼어. 그러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우리 집이 제 집보다 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라는 건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그런 비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확인하고 그 능력에 대해 스스로 신뢰하게 되고, 그게 자신감입니다. 근데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이라는 게 그렇게 비교 우위를 통해 얻다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바로 죽어요. 자기보다 얼굴이
잘생긴 예쁜 사람 앞에 가면 바로 기가 죽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자신감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열등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자신감, 희한하게도 자신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열등감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비교에 있는 존재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자신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감이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그 과정에서 경험칙으로 얻게 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면, 이 자존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승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승인한다고 하니까 왕자병이나 공주병하고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왕자병과 공주병과 이 자존감의 차이는 이런 거죠. 나보다 잘난 애가 있어. 왕자병은 인정하지 않죠. 공주병은 아니야 라고 부정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났는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쟤는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뭐야 라고 자기 비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잘났으면 잘났다고 인정해. 좋겠다 씨발.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좋겠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라고 자기 비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는지 자존감이 뭐길래 설명을 해보자면, 왜 내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냐면, 자존감을 가지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해야 돼요. 그거 흔히 자기대면이라고 하죠. 사람이 연애를 하면 자기 바닥을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겁하고 치졸한 자기 바닥, 평소에는 인정하기 싫은 자기 바닥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부정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리고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합리화하죠. 대부분. 나는 원래 착한 놈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보통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괜찮은 놈인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았어 라고 하거나,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거든요. 그렇게 선택한 게 자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합리화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치졸한 짓을 한 자기를 자기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으로 가는 고난의 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치졸하고 못생긴 자기,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자기 말고 아주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좆도 아닌, 별거 아닌 그런 실체로서의 자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통은 이걸 다 제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만을 자기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남한테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그거를 지적당하거나 공격받거나 혹은 누군가 언급하면 파르르 떨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들켰으니까 놀래가지고 그걸 부정하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오버해서, 혹은 그거에 좌절해서 자기 연면에 빠지고 자기 비하로 가기도 하고, 극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공격받거나 지적받거나 자극받거나 혹은 그게 노출됐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사람이 무너져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숨기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하고 대면했던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토대를 밟아서 자기 인식을 쌓아간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든요. 저 사람은 날 무시하는 게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만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날 하찮게 보는 게 아닐까, 나를 저 사람이 가난하게 보는 건 아니야? 내가 혹시 취직 못했다고 나를 좆도 아니게 보나? 내 속에서.
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쓰죠. 근데 자기 대면한 후에 토대를 쌓아서 자기를 긍정하여 만들어진 자존감은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혹은 자기가 자기 약점들을 감추려고 쓰는 엄청난 에너지들을 안 씁니다. 그런데 허비하지 않아요. 허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합니다. 그냥. 그거는 나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아요. 나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 하는 말 속에도 사실은 남의 시선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존감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쌓아서 만들어진, 자기를 긍정해서 만들어진 자존감은 사람 살기가 참 편합니다. 세상이.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다고 세상들이 다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그렇지만 온전히 세상하고 상대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혼자와 대화하며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세상에 구현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기대되는 것들, 부모로부터의 기대든 친구로부터 저 친구는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든 그 기대에 남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살아요. 아주 많은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용량이. 근데 사람은 용량이 100이 있다면 그 중에 80을 그렇게 써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의 주인이 돼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자존감을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 그 직전의 단계가 자기 객관화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질문을 받죠. 자기 객관화라는 거 말이 좀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게 설명해 보자고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기밖에 몰라요. 1차원이죠. 1차원. 점이죠. 계약으로 말하면. 근데 좀 크면 엄마를 알아보게 되고 사람 알아봅니다. 나와 엄마, 나와 아빠, 나와 친구, 나와 선생님, 이렇게 쭉 나와 누구 이렇게 점과 점이 만나 선을 그어서 그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을 그어 만들어진 관계의 평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 사람과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의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2차원이 되는 거죠, 인생이. 근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2차원으로 살다 죽어요, 그냥. 나와 누구, 나와 동료, 나와 선생님, 나와 제자, 나와 언니, 나와 누구 이렇게. 그렇게 2차원으로 살다 죽어요. 근데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알다시피. XY로 이루어진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Z축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Z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Z축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Z축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나하고 안 슬퍼요.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이 Z축에 있는 사람들이죠. 나하고 어떤 크로스도 없어요. 어떤 평면과도 만나지 않아. Z축에 있는 인간들인데. 자기를 Z축에 놓습니다. 그리고 X축에 있는 나를 Z축에 갖다 놓고 Z축에 어떤 좌표에 갖다 놓고 X축에 남아있는 나를 내려다보는 거. 비주얼로 표현하자면 그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마치 쓰나미로 죽은 사람 쳐다보듯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그건 말처럼 쉽진 않고 누구도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를 이방인 쳐다보듯이 쳐다본다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령을 오래 들어야 근육이 생기듯 이런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고해야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자기 객관화하여 보아야 비로소 사실은 자신의 바닥과 저는 연애를 통해서 제 바닥을 확인했는데 자신의 바닥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으려면 기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나 하찮은 인간은 아니라고 기댈 데가 있어야 돼요. 그 보편성에 대한 확인은 여행을 통해서 했어요. 저는 사람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객관화하여 하찮은 무수한 인간들 중에 역시 또 하찮은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가 자기 비하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여행을 통해 내가 가진 보편성도 확인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다 똑같구나. 다이구나 다. 누가 특별히 위대하거나 누가 특별히 젖도 아니거나 아니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인간도 아니고 그거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청소한다고 해서 무시할 일 절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예의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이렇게 자기 객관화와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면 행복해진다.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는데 제가 겪었던 살면서의 몇 가지 경험들 그리고 자기 객관화에는 내가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도 들어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인간이라고 해서 대단히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서 사실은 한 종일 뿐이구나. 자기 객관화라는 게 아주 어릴 때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어느 나라에 살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은 이 생물 전체에서의 자기 객관화로 이어지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갈 필요는 없고 내 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자기 객관을 이루고 자존감을 가지면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느냐?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생겨 먹은 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대로 누가 뭐라고 하던 크게 개의치 않고 내가 생겨 먹은 것을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 그냥 노력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생겨 먹은 대로 산다는 건 오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해야 하는 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대가를 지불해 줄 수도 없단 말이지. 절대로. 지가 해야 해. 응? 더 쉬운 방법이 없나? 설명해? 이와간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면 사실은 어른은 무조건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길만 가게 됩니다.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 김원주 선생님 하신 말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어렵다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께 해주신 말씀하고 관계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몇 마디 화두를 던지셨는데 조금 더 해설이 필요하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답을 들어보도록 하죠. 질문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예.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주강좌라는 게 현재 이 대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이런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에게 역량 강화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 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한마디로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야지 남들이 짜놓은 세상에서 남들이 틀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들려왔거든요. 근데 이미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20년간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또 누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해왔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나 똑같이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만을 가지고 남의 그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취업이라는 문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아를 발견하여서 그 자기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보는 시선에 나를 어느 정도 타협하고 맞추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점에서 되게 혼란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이 좀 발생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방법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만약 그런 똑같은 경험들을 한다면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하지만 그걸 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철학이나 예를 들어 구체화된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네. 누구나 그러한 경험들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들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걸 깨달아서 자기 객관화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런 자신의 행복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를 맞춰가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자기 객관화의 경지에 도달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요? 연애하고 여행. 그거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 그 다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론적인 걸 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연애하고 여행이. 근데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뭐가 묘안이 있지 않을까? 비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시크릿 같은 책도 읽어보죠. 저도 다 거짓말이야. 응? 그런 비법은 없어요. 응? 그런 비법은 없고 저도 지금 얘기를 나이 40이 먹어서야 42살입니다. 제가 42살이 되어서야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 그걸 겪을 때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걸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모르겠죠. 한 가지 위안을 드리자면 정답도 없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돼 뭐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그래도 안 되는 수 많아요. 다 거짓말이고 그런 비법은 없고 한 가지 위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불안할 테니까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본 자료인데 세계적인 조사인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들의 20, 30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한우물을 팔아 뭐 대성 싶은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본다 말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응? 한우물을 어떻게 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입시만 공부하다가 대학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데 과도 알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우물을 파? 미친 거지 한우물을 파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이 30이 넘어서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학 들어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쭉 그렇게만 쫓겨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리에 앉아서 멈추고
자기와 대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원하고 호심해서 생각해 본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한우물을 팔아내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뭘 알고 한우물을 파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다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조사로 돌아가서 그 조사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종류의 직업들을 가졌었고 40이 되기 전에 그것도 40대 하고 있는 일과 거의 상관없는 일들, 서로 맥락이 닿지 않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중구난방 뒤죽박죽으로 일을 했던 거죠, 20, 30대. 왜 그랬냐? 자기가 그 일이 맞는 줄알고 했는데 아니야, 딴 거 해. 내가 이거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 했는데 아니야, 딴 거 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고 다시 고민을 해서 방향을 틀고 이게 맞겠지 했는데 또 아니고 그런 걸 다 겪었던 거예요, 다들. 그 사람이 내가 40대 후반에는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커리어를 쭉 쌓은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있겠지만 아니더라는 거지. 아니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 순간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잘 되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특히나 젊었을 때 하는 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자원도 제한돼 있고 경험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딴 걸 해요. 또 관심이 가면. 그리고 또 딴 걸 해요. 그렇게 우왕좌왕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 보니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행동하고 그 경험이 쌓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가 어느 날 40대나 되어서야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순간 봤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하고 있었더니 유명해지기까지 했더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아침형 인간이고 다 저도 거짓말이에요. 응? 시크릿이 어쩌고 다 거짓말이야.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런 건 없고 그 과정 전체 혼란스럽고 내가 자신이 없고 두렵고 한 과정 전체를 뚫고 지나가려면 자기 객관화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다. 그 정도만 내가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내게서 바라지 마. 근데 위로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왕좌왕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모르니까.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시간이 되나요? 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건설고등학교 공부학번 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짧게 드릴 건데요. 네. 지금 발표자님이요. 지금 말하신 게 뭐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연애도 해보고 뭐 가정교육도 있었고 그런 첫 경험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표자님을 있게 한 경험들 중에 학교 교육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자기 객관화, 자존감 같은 건 이렇게 막 학교에서 뭘 배웠냐? 네. 지금 말한 것 중에는 배운 게 없네요. 학교, 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늦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학교 교육에 큰 뜻을 두지 않고 내가 왔잖아. 대신 내가 왔잖아 여기. 그거는 자기 살기 나름이죠. 자기 살기 나름인데 제가 지금 말한 종류의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체득하는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고 학교에서 배울 게 있죠. 성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리고 이런 강좌도 가끔 있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네. 질문이 없으면 그냥 갑니다. 자, 저쪽에 또 질문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한마디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어준 총재님 오신다 그래서 경희대에서 청강원 학생인데요. 멀리서 오셨네. 연애가 상당히 중요한 아, 그럼요.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 몇 명이나 사귀어보신 거예요?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총재님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글쎄 뭐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싶어요.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나요? 네. 횟수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많겠죠 뭐. 없나요 이제? 자, 마지막 한 사람 혹시 더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습니까? 남자들만 이렇게 질문을 하나 보요. 기분 나쁘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윤사님께서는 되게 어떤 일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걸 되게 막 하려고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이 동시에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예. 네. 예,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변사님의 경우에. 우선 다 하려고 하고요, 저는.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절대. 안 되면 바로 포기합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고 바로 포기해요. 사하라 갔는데 너무 크네? 그냥 돌아갑니다. 사하라까지, 가기까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었어도 딱 해보고 아니면 그냥 갑니다, 그냥. 그리고 우선순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글쎄요, 그 기준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질문 처음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순위가 특별히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해. 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것 덩어리가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들, 해보고 싶은 일들, 그런 리스트에 직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일들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는 없지만 아나운서라 하더라도 그 리스트에 아나운서가 되어서 열심히 잘해서 평생 세계 우리나라 제일의 아나운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없다 이거죠. 그런 건 없고 아나운서 서로 됐다 하더라도 좀 하다 관뒀을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렇게 그냥 해보고 싶은 것들의 뭉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뭉치들을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다가 아라파트가 왔대잖아. 그럼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는 우선순위 조정이 없고 그냥 그걸 할 수 있을 때 여전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딴지일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냥 할 수 있을 때.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이따 전화하지 그래? 응? 끝나요? 이제? 자, 여러분 저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까? 네. 제가 좀 마무리로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교육 포기해도 되느냐고 했는데 제가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강연을 절대 학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김현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